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딱 한마디 대꾸했을 뿐인데 남편의 손찌검이 내 뺨으로 날아들었다. 모두가 내가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빌 거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보다 훨씬 더 매서운 따귀로 되갚아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반격이 아니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청산의 서막이었다. 과연 나는 이 흡혈귀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 어떻게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펄펄 끓는 콩기름이 손등에 튀며 치익 하는 옅은 소리를 냈다. 원래라면 하얗던 피부 위로 순식간에 투명하고 붉은 물집이 부풀어 올랐다. 나는 움츠러들지도 심지어 미간 한 번 찌푸리지도 않은 채 그저 기계적으로 긴 나무젓가락을 움직여 프라이팬 위에 동태전을 뒤집었다. 진동하는 들기름 냄새, 전에서 나는 비릿한 기름내, 그리고 장시간 켜둔 가스 냄새가 한데 뒤엉켜 구역질 나는 묵직한 기름때가 되어 내 머리카락과 옷에 들러붙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처럼 말이다. 현재 시각 저녁 7시. 오후 1시부터 나는 싱크대에서 채 반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이 비좁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꼬박 6시간째였다. 무릎은 이미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고 요추는 녹슨 못에 단단히 박힌 것처럼 숨을 쉴 때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뻐근한 통증이 밀려왔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에서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진행자의 과장된 웃음소리에 유리창이 가늘게 떨렸다. 그 웃음소리와 함께 얼음이 유리잔에 부딪히는 경쾌한 달그락 소리가 들려왔다. 도영아, 내비잔에 소주 좀 더 채워라. 시어머니 조민자의 목소리가 후두 돌아가는 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배불리 먹고 난 후에 특유의 나른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네, 엄마. 엄마도 사과 한 조각 드세요. 이거 제가 백화점 가서 특별히 비싸게 주고 산 홍로 사과예요. 내 남편, 최도영의 목소리였다. 나는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동태전을 응시했다. 시야가 한순간 흐릿해졌다. 3년 전, 똑같은 추석 명절 전야였다. 우리 집 건물 아래 가로등 불빛 속에서 내 손을 맞잡았던 그 남자의 눈에는 별보다 더 반짝이는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꽃다발을 포장하느라 거칠어진 내 손끝을 애처롭게 쓰다듬으며 굳게 맹세했었다. 정원아, 결혼하면 내 손에 주방 세제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우리 집 재산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지금처럼 예쁜 꽃집 사장님만 해. 추억은 마치 질 나쁜 농담처럼 현실의 찬바람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나는 고개를 숙여 밀가루 반죽과 기름때로 범벅이 된 지금의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밑에는 생선 내장을 다듬을 때 묻은 핏자국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임정원. 아직도 뭘 그렇게 꾸물거려? 차례상에 올릴 자리가 없다. 빨리 마지막 전 붙여서 내와라. 칠판을 긁는 듯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순식간에 내 고막을 찔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가스 불을 껐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두 다리가 격렬하게 후들거렸다. 나는 차가운 대리석 싱크대를 짚고서 꼬박 10초를 버틴 후에야 묵직한 나무 쟁반을 들고 거실로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교자상이 놓여 있었다. 시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었고 최도영은 뼈없는 연체동물처럼 소파에 늘어져 스마트폰 화면만 쓸어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 조민자는 얼음이 가득 담긴 냉수를 들고 아주 여유롭게 마시는 중이었다. 나는 끊어질 듯한 허리를 굽혀 산더미처럼 쌓인 명절전을 상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막 허리를 펴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유리잔을 상 위로 탁 하고 거칠게 내려놓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해진 거실에 유난히 튀게 울려 퍼졌다. 앉아라.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고 전이 담긴 접시만 응시하며 거역할 수 없는 명령조로 말했다. 나는 흠칫 놀라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았다. 주방에는 아직 씻지 않은 냄비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나는 순순히 상의 가장자리 끝부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시어머니는 티슈를 한 장 뽑더니 상 위에 있지도 않은 기름기를 혐오스럽다는 듯 닦아냈다. 이내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렸고
그 눈빛은 마치 두 개의 녹슨 칼날처럼 내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내가 하는 그 부연인가 뭔가 하는 꽃집, 요새 장사가 제법 잘 되는 모양이더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다. 네, 어머님. 최근에 기업 연말 행사 장식권을 몇 개 맡아서 조금 바빠졌습니다. 여자가 밖으로만 돌며 너무 바쁘면 바람이 드는 법이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덧바른 얼굴이 백열등 아래서 어딘가 기괴해 보였다.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니 내일부터 그 꽃집 영업용 통장 내가 맡아서 관리하마.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싹 빨려나가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내 심장을 꽉 움켜쥔 것처럼 숨이 턱 막혔다. 내 귀를 의심했다. 짧은 백지 상태가 지나간 후 뇌가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목소리는 바짝 메말라 있었지만 나는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 떨림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한국말 못 알아듣니 시어머니의 미간이 단숨에 팍 구겨졌다. 우리 도영이가 이제 건설사 과장이고 곧 차장 진급도 앞두고 있는데 넌 과장 사모님이라는 애가 허구한 날 밖으로 나돌며 얼굴이나 팔고 다니고 그게 무슨 꼴이냐? 게다가 여자가 손에 큰돈을 쥐고 있으면 조만간 사달이 나게 되어 있어. 통장 나한테 넘겨라. 매달 내가 생활비 붙여줄 테니까 넌 집에서 얌전히 임신 준비나 해.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나는 고개를 돌려 소파에 앉아있는 최도영을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엄지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고개 한 번 들지 않는 품이 방금 자기 엄마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는지 전혀 듣지 못한 사람 같았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뼛속 시린 한기가 뻗쳐올랐다. 그랬구나. 이 인간들, 진작에 다 짜놓은 판이었어. 꽃집 우연. 그곳은 우리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후 당신의 목숨값으로 남긴 사망보험금으로 차려준 내 가게였다. 내 결혼 전 개인 자산이었고 이 삭막한 도시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안전함과 존엄을 느끼게 해주는 도피처였다. 그런데 지금 이 늙은 여자가 돈 주면 바람 든다는 그 가벼운 말 한마디로 내 명주를 통째로 뽑아버리려 한다고?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게 파고들었고 그 둔탁한 통증이 나를 절대적인 각성 상태로 이끌었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들어 조민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고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우연은 제가 결혼 전에 저희 아버지 사망보상금으로 차린 가게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단돈 1원조차 최 씨 집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이유로 어머님께 통장을 넘겨야 하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 전체에 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스마트폰을 보던 최도영이 고개를 번쩍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이쑤시개를 물고 있던 시아버지의 손도 허공에 멈췄다. 조민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검붉은 색으로 달아올랐다. 그녀가 상을 콱 내리치자 그 위에 올려진 소주잔들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이 근본도 없는 기집애가. 너 지금 그 돼지내비 들먹이면서 나한테 대드는 거냐? 우리 최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넌 이제 우리 집 귀신이야. 내 돈이 곧 도영이 돈이고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저는 그저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나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녀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통장 절대 못 드립니다. 이게... 조민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왼쪽에서 매서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훅 하고 날아들었다. 고개를 돌릴 틈도 없이 거대한 그림자가 내 눈앞으로 덮쳐왔다. 짝! 소름이 쫙 돋을 만큼 날카롭고 파열음 섞인 굉음이 거실에 터져나갔다. 그 엄청난 힘에 내 고개가 한쪽으로 꺾였고 몸 전체가 순식간에 중심을 잃으며 차가운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왼쪽 귀에서는 1000마리의 매미가 동시에 우는 것처럼 삐 하는 이명이 울렸다. 입안 점막이 이빨에 찢겨나가며 진한 쇳물 같은 피비린내가 혀끝에 확 퍼졌다. 내가 뭔데?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로 말대꾸를 해.
최도영이 내 앞에 서서 가슴을 거칠게 헐떡이고 있었다. 평소에 늘 달고 다니던 그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은 마치 악귀 같았다. 그는 나를 깔아뭉갤 듯 내려다보며 내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침방울이 내 얼굴에 튈 정도였다. 우리 집안 아니었으면 애비 없는 고아년이 뭘 어쨌겠어? 당장 우리 엄마한테 싹싹 손 빌고 사과해.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흐릿한 시야를 끔벅였다. 얇은 옷가지 사이로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원래라면 가슴속에서 왈칵 쏟아져야 할 억울함, 슬픔,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 그 모든 감정들이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변해 내 눈물샘을 꽉 틀어막아 버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가 3년 동안 남편이라 불렀던 이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내 뺨을 후려쳐서 붉게 달아오른 그의 오른손을 보았고 그 뒤에 앉아 입가에 득의양양한 비웃음을 흘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으며 이 모든 과정을 시체처럼 입국 다물고 지켜보기만 하는 시아버지를 보았다. 지난 3년간의 인내, 아부, 조심스러움. 이 집안에 녹아들기 위해 꾸역꾸역 삼켜냈던 그 모든 모멸감들이 이 순간 거대한 코미디로 전락해버렸다. 나는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아주 느리지만 단호하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최도영은 파동 하나 없는 내 고요한 눈동자를 보더니 순간 흠칫하는 듯 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겉으로만 센 척하는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뭘 쳐다봐. 당장 무릎 안 꿇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나는 오른쪽 팔을 거칠게 치켜들고 허리 반동을 이용해 온몸의 체중을 손바닥 하나에 집중시킨 뒤 그 구역질 나는 남편의 쌍판을 향해 있는 힘껏 후려갈겼다. 짝! 방금 전보다 10배는 더 크고 찰진 소리가 터졌다. 전혀 방비하고 있지 않던 최도영은 내가 사력을 다해 날린 따귀 한 방에 그대로 휘청거렸고 그 거구의 몸뚱이가 뒤쪽 소파 모서리에 쿵 박히며 돼지 멱다는 비명을 질렀다. 아, 너 미쳤어. 그는 순식간에 부어오른 뺨을 부여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조민자는 뒷목을 뻣뻣하게 잡으며 방석에서 튀어올랐다. 마치 꼬리를 밟힌 암탉처럼 아들에게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도영아. 아이고 맙서사. 이 미친년, 내가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을 쳐? 나는 그들의 발악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등 뒤로 돌려 기름때와 생선 비린내로 찌든 앞치마의 끈을 풀었다. 얼룩이 잔뜩 묻은 이 헝겊조가리. 이것은 마치 내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압축해 놓은 것 같았다. 더럽고 싸구려 같고 굴욕으로 가득 찬. 나는 팔을 들어 그 앞치마를 거실 한가운데 놓인 차례상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다. 와장창. 앞치마는 내가 6시간 동안이나 붙여낸 동태전 위를 정확히 덮어버렸고 무거운 천의 무게에 밀려 공들여 쌓아 올린 홍로 사과와 배가 무너져 내렸다. 둥근 과일들이 대굴대굴 굴러 시아버지의 다리에 부딪히고 최도영의 발밑으로 떨어졌다. 정성껏 차려놓은 차례상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정원. 너 지금 반항하는 거냐? 조민자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삿대질하는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나는 눈꺼풀을 들어 올려 그들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이놈의 제사, 당신들끼리 잘 지내보시죠. 군더더기 말도 악을 쓰는 말다툼도 없었다. 나는 뒤를 돌아 엉망이 된 바닥을 밟고 성큼성큼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로 최도영의 폭주하는 고함 소리와 유리잔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 앞에 선 나는 손을 뻗어 도어록 센서에 손을 댔다. 화면이 켜지고 나는 익숙한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다. 띠리리링. 경쾌한 잠금 해제 멜로디와 함께 나는 무거운 현관문을 열어젖혔고 복도의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걸어나갔다. 서울의 10월 밤바람은 이미 뼈를 에이는 듯한 한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겉옷조차 걸치지 못한 채 얇은 긴 소매 티셔츠 차림으로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걸었다. 방금 얻어맞은 왼쪽 뺨은 불에 타는 것처럼 화끈거렸고 심장이 뛸 때마다 욱신욱신 통증이 밀려왔다.
단지 내 분리수거장을 지나칠 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부녀회 아주머니 몇 명이 동작을 멈추고 아주 은밀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붉게 부어오른 내 뺨과 얇은 옷차림을 본 그들은 즉시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피하지 않고 걸음을 멈춘 채 그들의 시선을 차갑게 맞받아쳤다. 아주머니들이 민망한 듯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자리를 뜨고 나서야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죽기 직전에 벌레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어두운 가로등 아래로 걸어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의 불빛이 뻑뻑한 눈을 찔렀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전부 최도영과 조민자가 보낸 것들이었다. 나는 화면을 밀어 잠금을 풀고 그 텍스트들을 내 머릿속에서 그들의 악독한 표정으로 자동 변환시켰다. 조민자가 보낸 첫 번째 메시지였다. 이 은혜도 모르는 천박한 년. 감히 조상님 차례상에 행패를 부려. 당장 기어들어와서 대문 밖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안 그러면 넌 평생 우리 최씨 집안 문턱 넘을 생각 마라. 그 밑으로는 최도영의 메시지 폭탄이 이어졌다. 임정원, 너 진짜 미쳤냐? 내가 문 박차고 나가면 내가 쫓아가서 빌 줄 알았어? 마지막으로 30분 준다. 밤 12시 전까지 기어들어와서 엄마한테 석고대죄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줄 알아. 똑똑히 들어.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거면 위자료는 단 한 푼도 받을 생각 마. 전세금도 10원 한 장 못 가져갈 줄 알아. 그냥 알몸으로 쫓겨날 준비나 해. 화면에 뜬 전세금이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내 입가에 지독하게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전셋집. 우리가 사는 경기도 일산의 30평대 아파트. 그 전세금만 무려 5억 원이었다. 결혼할 당시 최도영은 자기가 3억을 보태고 나머지 2억은 내 명의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고 당당하게 말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는 내가 갚는 조건으로. 그는 자기 월급은 우리 미래를 위해 재테크와 투자에 써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 꽃집 수입으로 그 전세 대출 이자를 갚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의 모든 생활비,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심지어 그가 몰고 다니는 현대 그랜저 유지비까지 전부 내가 감당해야 했다. 나는 바보 천치처럼 그 말을 꼬박 2년 동안 믿었다. 지난달 그의 양복 재킷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구겨진 은행 송금 영수증 하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1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었다. 수취인은 조민자.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런데 오늘 그는 감히 전세금을 들먹이며 나를 빈털터리로 쫓아내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다. 나는 답장 하나 보내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을 끈 뒤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밤바람이 얼굴에 맺힌 식은땀을 말려주었다. 내 뇌는 지금 정밀한 컴퓨터처럼 쓸모없는 감정적 방해 요소들을 모두 배제한 채 고속으로 연산을 시작했다. 최도영, 내가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그럼 어디 밑장까지 다 까서 확인해 보자고. 다음 날 오전 9시, 나는 정확히 KB국민은행 광화문 지점의 유리문 앞에 서 있었다. 왼쪽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로 필사적으로 가렸지만 그 부자연스러운 붓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다. 은행 안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고 백열등 불빛은 창백하리만치 눈이 부셨다. 34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다가가 신분증과 은행카드를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 최도영 명의로 된 지난 2년치 은행 거래 내역서 좀 뽑아주세요. 저는 법적 배우자고요. 이건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함께 밀어 넣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프린터가 징징거리는 소리와 함께 두툼한 거래 내역서 뭉치가 내 앞으로 밀려 나왔다. 고객님, 요청하신 거래 내역서 전부 출력해 드렸습니다. 나는 그 종이 뭉치를 들고 옆에 있는 빈 테이블로 가서 앉았다.
내 손가락이 빼곡하게 인쇄된 숫자들을 따라 한 줄 한 줄 아래로 내려갔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벌거벗은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피를 빨리는 거머리 취급을 당했다는 역겨움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재테크는 없었다. 투자도 없었다. 지난 꼬박 24개월. 최도영의 통장에 매달 450만 원의 월급이 꽂히면 바로 다음 날 그 돈은 전액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 계좌의 예금줄 안에는 세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조민자. 무려 1억 원이 넘는 돈 후 그는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고 자기 엄마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쳤던 것이다. 그럼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양재꽃 시장에 물건을 하러 갔고 장미가시에 찔려 두 손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겨울이면 난방도 안 되는 가게에서 꽃가지를 다듬다 동창에 걸렸다. 그렇게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은 우리 집의 관리비, 공과금, 그리고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놈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로 다 빠져나갔다. 저 인간들은 나를 공짜로 맷돌 돌리는 당나귀 취급하면서 내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뒤로는 여자가 돈 주면 바람 든다며 나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억지로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 내역서 뭉치를 쥐고 나는 다시 5번 창구로 걸어갔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조회해 주시겠어요? 제 명의로 받은 2억 원짜리 전세자금 대출 말인데요. 현재 상환 상태가 정상인가요? 직원은 내 신분증을 받아들고 다시 컴퓨터를 조작했다. 몇 초 후 직원이 고개를 들며 약간 의아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고객님 명의로 된 2억 원 전세자금 대출은 현재 상환 및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산상으로는 일주일 전에 전세 계약 해지 신청을 하셨고 은행 쪽에서는 지금 최종 반환 심사를 진행 중이네요. 쾅! 내 머릿속에서 폭탄 하나가 터지는 것 같았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유리 칸막이를 꽉 부여잡았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계약 해지요? 전계약 해지 신청 같은 거 한 적 없는데요. 그 집 아직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제가 왜 전세를 빼요? 직원은 내 격렬한 반응에 깜짝 놀라 모니터를 내 쪽으로 살짝 돌려주며 데이터 한 줄을 가리켰다. 하지만 전산상으로는 분명히 신청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처리하려면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류는 완벽하게 제출된 걸로 나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 단어들이 마치 차가운 비수 내 자루가 되어 내 심장을 정확히 찔러 들어왔다. 내 인감도장은 침실 화장대 맨 아래 칸 서랍에 늘 잠겨 있었다. 그 서랍 열쇠는 나한테만 있었다. 아니, 스페어 키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었다. 최도영. 그 새끼는 자기 월급을 몽땅 빼돌린 것도 모자라 내 인감까지 훔치고 위임장을 위조해서 집주인한테 전세를 빼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그거 무려 5억 원짜리 전세금이었다. 그 돈을 빼서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순간 며칠 전 추석 가족 모임 때 시누이 최유라가 조민자의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던 장면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엄마, 홍대 쪽에 권리금 싸게 나온 상가가 있는데 거기서 카페 하고 싶단 말이야. 엄마가 오빠한테 말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줘. 나 오빠 하나뿐인 예쁜 여동생이잖아. 그때 조민자가 뭐라고 했더라? 눈웃음을 살살 치며 최유라의 손등을 토닥였었지. 걱정 마라. 내 오빠가 널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데 돈 문제는 오빠가 다 알아서 할 거다. 우리 집안 기둥 아니니? 기둥. 그놈의 기둥은 내 뼈와 피를 짓밟고 세운 것이었구나. 그는 나 몰래 우리가 사는 집을 빼서 그 5억 원의 전세금을 챙겨 자기 여동생 카페를 차려줄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면 적당한 핑계를 대서 나를 빈몸으로 쫓아내고 나한테는 2억 원짜리 은행 대출 빚만 고스란히 떠안겨 길거리에 나앉게 할 심산이었다. 얼마나 완벽하고 소름 끼치는 계획인가. 나는 은행 로비에 서서 갑자기 미친 듯이 웃고 싶어졌다. 실제로 실소가 터져나왔다. 비록 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은행 안에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 역같은 현실에 기가 막혀 터져나온 생리적인 눈물이었다. 나는 손을 들어 손등으로 눈가의 물기를 거칠게 닦아냈다. 그래, 좋아. 최도영, 조민자. 당신들이 나를 도마 위에 오른 고기 취급한다면 이 고기 속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나는 창구 직원에게 인사를 하고 두툼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맨 안쪽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은행을 나서자 한낮의 햇살이 눈을 찌를 듯이 밝았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시죠? 네, 저 임정원입니다. 문제가 좀 생겨서요. 지금 당장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꽃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매장에서 나는 거금을 들여 최고급 초소형 위장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구매했다. 사장님은 내 스마트폰과 연동해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백업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시연해 주었다. 손톱만 한 그 까만 렌즈를 내려다보며 나는 최도영 일가가 곧 맞이하게 될 지옥불을 보았다. 오후 3시, 나는 다시 그 익숙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다.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 서늘한 살이는 눈동자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고 겉으로는 지치고 체념하고 심지어 약간 마비된 듯한 아내의 가면을 뒤집었었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리링 문이 열렸다. 집안에는 어제 붙인 전 냄새와 소주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었다. 어제 내가 엎어버렸던 차례상은 이미 치워져 있었지만 바닥에는 과일에서 나온 끈적끈적한 당분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최도영은 파자마 차림으로 소파에 널브러져 TV를 보고 있다가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극도로 경멸스럽고 득의양양한 비웃음을 흘렸다. 왜? 밖에서 찬바람 쐬면서 밤새워 보니까 이제야 정신이 좀 들어? 이 집구석 나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뼈저리게 느꼈나 보지.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유기견을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는 교회 가셨어. 좀 있으면 오실 거다. 당장 주방 가서 어제 밀린 설거지부터 해놔. 그리고 엄마 오시면 현관 앞에 무릎 꿇고 머리 박아. 엄마가 기분 풀리셔서 용서해 주시면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줄 테니까. 그 역겨운 쌍판대기를 보고 있자니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슬리퍼로 갈아 신고 곧장 주방으로 걸어갔다. 꿀 먹은 벙어리야? 묻는 말에 대답 안 해 최도영이 등 뒤에서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나는 여전히 그를 무시하고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어제 기름에 데인 손등 위로 쏟아지며 뼛속까지 시린 통증을 몰고 왔다. 참아야 한다. 사냥꾼이 더들러온 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심이니까. 그 후 3일 동안 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좀비처럼 굴었다. 최도영의 조롱과 비아냥은 못 들은 척 넘겼고 조민자가 고의로 시키는 억지 집안일도 묵묵히 다 해냈다.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청소를 했으며 심지어 조민자가 자기 땀에 찌든 속옷을 손빨래하라고 던졌을 때조차 싫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현실을 파악했다고, 이 잘난 시댁에서 쫓겨날까 봐 벌벌 떨고 있다고 굳게 믿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거실 TV 장식장 아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화분 잎사귀 사이에는 내가 심어둔 단추만 한 카메라가 소리 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조용한 눈동자처럼 거짓과 계산으로 떡칠된 이것이를 24시간 내내 쉼없이 주시하고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나는 꽃집 안쪽 작업실에서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 화면의 실시간 모니터링 영상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 조민자와 최도영은 내가 내 돈 주고 산 그 천연 가죽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집주인은 뭐래?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좀 깎아주겠대.
조민자가 포도를 입에 쏙쏙 집어넣으며 물었다. 제가 집주인한테 정원이가 큰 병에 걸려서 당장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앓는 소리를 좀 했죠. 그랬더니 위약금 500만 원만 떼고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최도영이 손에 든 서류를 넘기며 아주 가벼운 말투로 대답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집주인이 4억 9,500만 원 전세금을 제가 알려준 새 계좌로 바로 싸줄 겁니다. 그 계좌 유라 이름으로 파놓은 거라 정원이 그 멍청한 여편네는 죽었다 깨어나도 추적 못해요. 아이고, 내 새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조민자가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으며 말했다. 돈 들어오면 당장 유라 몫으로 홍대 그 상가부터 계약하자꾸나.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엄마가 내 차부터 싹 바꿔줄게. 명색이 과장인데 그 똥차 그랜저가 뭐니? 창피하게. 그럼 정원이는 어떡하고요? 그 2억 대출 정원이 이름으로 받은 거잖아요. 알게 뭐냐. 되지든 말든. 조민자가 코웃음을 치며 포도 껍질을 탁자 위에 퇴뱉었다. 돈이 유라 손에 딱 들어오면 넌 바로 그년한테 이혼하자고 해. 시어미한테 대들고 며느리 도리도 못한다고 말이야. 안 한다고 버티면 우리가 매일같이 쳐들어가서 그까짓 꽃집문 닫을 때까지 들쑤셔 놓으면 돼. 그 2억 대출. 지 이름으로 받은 건데 우리 최씨 집안이랑 무슨 상관이래? 지가 평생 뼈 빠지게 갚으라지. 엄마 말이 맞아요. 요새 그 여자 죽상하고 있는 꼴만 봐도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일찍 쫓아내버리고 저도 격에 맞는 사람 새로 찾아야죠. 나는 화면 속 이 모자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그들의 끔찍하고 악독한 계획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 내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나는 아주 차분하게 녹화 저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40분에 달하는 이 고화질 영상을 김 변호사에게 곧바로 전송했다. 30분 후 나는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감도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임정원 씨, 제공해 주신 증거가 아주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가 콧등에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건네주신 은행 거래 내역, 인감 위조 증거, 그리고 이 결정적인 녹화 영상을 종합해 볼 때 남편분께서 악의적으로 혼인 중 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리려 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나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다. 김 변호사님, 제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속도로 최도영과 조민자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 주식, 펀드, 그리고 자산을 빼돌릴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전면 동결해 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전에 단 1원도 출금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법원의 인용 결정이 아주 빨리 떨어질 겁니다. 늦어도 내일 오후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여전히 푸르스름한 멍이 남아있는 내 왼쪽 뺨을 힐끗 보았다. 그리고 이전에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상해 진단서는 형사고소의 보충 자료로 제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최도영 씨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전세계약을 해지한 건 이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가정폭력상해 진단서까지 더해지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보충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밀봉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그 봉투 안에는 그날 밤 내가 집을 나온 뒤 홀로 응급실에 가서 끄는 상해 진단서와 응급의학과 의사의 건조한 소견서가 들어있었다. 안면부 연부조직 타박상, 외부 압력에 의한 구타로 추정. 이 형사고소장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제가 직접 그 인간 손에 쥐어줄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변호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몸을 돌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어느새 서울의 하늘이 잔뜩 흐려지며 곧 가을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오피스텔 건물 처마 밑에 서서 쉴 새 없이 차들이 오가는 번화한 도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최도영이 보낸 메시지였다. 저녁에 한우 좀 사와, 유라, 내일 카페 가오픈이라 오늘 집에서 파티 좀 할 거니까? 싼 거 사오지 말고 무조건 툭불로 사와. 나는 그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파티를 하겠다고? 나는 손가락을 뻗어 가방 속에 든 법원의 압인이 찍힌 가압류 결정문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종이의 날카로운 단면이 손끝을 스치며 미약하지만 아주 선명한 감각을 전해왔다. 사야지. 당연히 사가야지. 어쨌든 이게 당신들이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동작은 부드러웠지만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홍대 메인거리 끝자락의 한 골목길.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싸구려 페인트 냄새와 지나치게 달착지근한 바닐라 시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초가을 아침, 서울에는 가느다란 가을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내 검은색 트렌치코트 위로 떨어져 옷감 사이로 스며들며 오싹한 한기를 몰고 왔다. 나는 길 건너편에 서서 빗물에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거대한 핑크색 풍선을 매달아 놓은 새 가게를 차갑게 응시했다. 유라의 달콤한 시간. 간판에 적힌 글씨체는 유치하고 과장되어 있었고 눈을 찌를 듯한 네온사인 불빛이 번쩍거렸다. 가게 앞 도로는 온갖 요란한 화환과 축하 현수막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현수막에는 아주 노골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대한건설 최도영 과장 여동생 개업을 축하합니다. 최 씨 집안의 영원한 자랑. 트렌치코트 주머니 속에 넣은 손가락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다. 얇은 옷감을 뚫고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고 그 둔탁한 통증이 신경 말단을 타고 뇌까지 뻗어 올라갔다. 3년 전 12월 내 꽃집 부연이 개업하던 날 서울에는 그해 겨울 들어 가장 큰 폭설이 내렸다. 가게 안에 난방배관이 얼어 터지는 바람에 나는 혼자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 영하 10몇 도의 얼음장 같은 시멘트 바닥에 서서 갈라지고 피가 맺힌 손으로 가시 돋친 장미를 한 송이 한 송이 다듬어야 했다. 그날 최도영은 부서 회식을 빠질 수 없다며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시어머니 조민자는 아주 차가운 문자 한 통만 달랑 보냈을 뿐이었다.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집안을 돌봐야지 밖으로 나돌며 꽃이나 팔고 남편 집안 복을 다 깎아 먹는구나. 그런 재수 없는 곳에 내가 갈 줄 알았니?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꽃집 구석에 홀로 앉아 뼛속까지 시린 생수 한 모금에 차갑게 굳어버린 삼각김밥을 꾸역꾸역 삼켜야만 했다. 아버지 영정사진 속의 인자한 미소를 보며 숨을 쉴 때마다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오열했었다. 그런데 지금 저 시누이의 허황된 허영심 하나 채워주겠다고 이 식구들은 내 피와 뼈를 갉아먹고 도둑질과 기만 위에 세워진 이 돈 먹는 하마 같은 가게를 이토록 성대하게 열어젖힌 것이다. 임정원 씨, 지금 들어가시겠습니까? 내 곁에 반걸음 물러서 있던 김 변호사가 낮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평온했고 손에는 묵직한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최 씨 집안을 산산조각 낼 폭약이 가득 들어 있었다. 가시죠.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빗물 냄새가 폐부로 밀려 들어와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줄기 미약한 온기마저 완전히 꺼뜨렸다. 나는 걸음을 내디뎠다. 검은색 하이힐이 물 웅덩이가 고인 아스팔트 바닥을 밟으며 또각또각하고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안에서 유약하게 모든 걸 참아내던 임정원이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지옥에 끓는 가마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기였다. 묵직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문틀에 매달린 황동 풍경이 찰랑거리며 달콤한 소리를 냈다. 강렬하게 태운 커피콩의 쓴내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인 더운 공기가 확 끼쳐와 나는 나도 모르게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북적거렸다. 최 씨 집안 친척들은 모조리 다 모인 듯했고 양복을 입고 가슴에 대한건설 사원증을 목에 건 남자들도 7, 8명쯤 보였다. 보나마나 최도영의 회사 동료들일 터였다. 아이고, 우리 도영이 진짜 출세했네. 무려 5억 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턱 내놔서 동생 가게를 다 차려주고 말이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책임감 강하고 듬직한 오빠가 어딨어. 큰어머니의 날카롭고 아부 떠는 목소리가 시끄러운 배경음악을 뚫고 내 고막에 정확히 꽂혔다. 내 말이 그 말 형님. 조민자는 오늘 눈이 아플 정도로 쨍한 자주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미용실에서 한껏 부풀려 세운 머리에 두꺼운 파운데이션까지 떡칠한 채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웃고 있었다. 얼음이 가득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그녀는 마치 자기 영지를 순시하는 여왕처럼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우리 도영이가 어릴 때부터 가족 챙기는 건 끔찍했잖아요. 제가 아예 우리 집안 기둥으로 여물게 키웠거든요. 도영이만 있으면 우리 유라 남은 평생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면 돼요. 어머님 진짜 복 받으셨네요.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맞장구를 치며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다. 근데 재수 씨는 안 보이시네요? 이렇게 중요한 날에 과장님 사모님이 오셔서 손님 접대도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민자의 미소가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역겹다는 듯 입꼬리를 비죽이며 코웃음을 쳤다. 그 근본도 없는 기집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허구한 날 그까짓 꽃집 구석에 처박혀서 시대 걸은 제사도 우습게 아는 년이니까? 유라 가게 자리만 좀 잡히면 내가 도영이 시켜서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작정이에요. 정 안 되면 알몸으로 우리 집안에서 쫓아내 버리든가 해야지. 어머, 어머님, 저를 어떻게 알몸으로 쫓아내실 생각이신데요? 내가 아주 차분하게 입을 뗐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예리한 수수룡 메스처럼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경쾌한 배경음악은 여전히 지칠 줄 모르고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카페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십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내 쪽으로 쏠려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나는 경악과 의혹, 심지어 경멸이 섞인 그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씩 가게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고 김 변호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내 뒤를 바짝 따랐다. 조민자 얼굴에 떠올라 있던 득의양양함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아이스 커피를 거칠게 내려놓았고 유리잔이 대리석 카운터에 부딪히며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이 났다. 이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녀가 단숨에 내 앞까지 달려와 내 두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해댔다. 누가 꼴에 이딴 옷 처입고 기어오래? 어젯밤에 집구석에서 그 난리를 치고도 아직 덜 창피해. 당장 안 꺼져. 어디 우리 유라 개업식에 와서 쟤를 뿌려. 새로 들여놓은 이탈리아제 반자동 커피 머신 앞에서 동료들에게 허세를 부리던 최도영도 나를 발견하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내 손목을 획 낚아챘다. 손목뼈를 부숴버릴 듯한 악력이었다. 임정원, 너 진짜 돌았냐? 집에서 반성이나 하고 있으라고 했지? 어디다 외부인까지 끌고 와서 미친 짓이야. 그는 목소리를 억누른 채 내 귓가에 대고 이를 갈며 속삭였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와 폭력성이 가득했다. 나는 시선을 내려 내 손목을 꽉 틀어진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바로 어젯밤 내 왼쪽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던 바로 그 손이었다. 지금 내 뺨 위에는 두꺼운 컨실러가 발려 있었지만 피부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조금도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분노로 핏발이 선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이거 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도영은 멈칫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듯한 내 눈빛에 압도당한 것 같았다. 그의 손에 무의식적으로 힘이 풀렸다. 나는 그 틈을 타 손을 확 빼냈고 코트 주머니에서 소독용 물티슈를 꺼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방금 그가 만졌던 자리를 손가락 하나하나 꼼꼼히 닦아냈다. 마치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도 묻은 것처럼 아주 느리고 아주 섬세한 동작이었다. 무리 속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최 씨 집안 친척 몇몇은 이미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너 최도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에 핏줄이 툭툭 붉어졌다. 나는 다 쓴 물티슈를 바닥에 툭 던져버린 뒤 뒤를 돌아 내 뒤에 서 있는 김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김 변호사는 콧등에 안경을 축혀올리더니 검은색 가죽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경쾌한 종이 마찰음과 함께 그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맨 위에 놓인 서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명한 붉은 압인이 찍혀 있었다. 나는 두 손가락을 뻗어 그 서류를 집어든 다음 획 몸을 돌려 최도영의 가슴팍에 거칠게 안겨주었다.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최도영은 얼떨결에 서류를 받아들고 밑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뭐야? 미간을 찌푸리던 그의 시선이 서류 제목에 닿는 순간 동공이 미친 듯이 수축했다. 나는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그의 얼굴을 보며 입꼬리를 서서히 끌어올렸다. 글씨도 못 읽어? 그럼 내가 친히 읽어줄게.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바짝 다가섰다. 내 목소리는 아주 맑고 쩌렁쩌렁해서 가게 구석구석 모든 친척들 그리고 그의 회사 동료들 한 명 한 명의 귀에 똑똑히 박히도록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문. 바로 오늘 아침 8시부로 당신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 주식, 증권, 그리고 당신 어머니 조민자 명의의 모든 자산이 법원에 의해 전면 동결됐어. 개소리 마. 조민자가 목 졸린 닭처럼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올랐고 그 서류를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다. 이 입만 열면 구라를 까는 미친년아. 내가 무슨 수로 우리 계좌를 동결해? 무슨 수로? 나는 고개를 획 돌려 매서운 눈빛으로 그녀의 얼굴을 쏘아보았고 그 기세에 눌린 조민자는 뻗던 손을 멈칫하고 뒤로 물러섰다. 나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손을 내밀어 두 번째 서류를 받아들었다. 바로 어제 경찰서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거든. 나는 그 서류를 높이 쳐들고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최도영, 넌 내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우리가 살던 전셋집 계약을 멋대로 해지했고 그 5억 원의 전세금을 내 여동생 최유라 이름으로 빼돌리려 했지? 이게 바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라는 거야? 아, 맞다. 하나 빼먹을 뻔했네. 나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최도영에게 다시 시선을 고정했다. 지난 2년 동안 넌 재테크를 핑계로 내 월급을 단 1원도 남김없이 내 엄마 계좌로 다 빼돌렸어. 이건 악의적인 혼인 중 재산 은닉에 해당해. 자, 이제 집주인이 반환할 그 전세금은 법원이 전액 가압류 계좌로 묶어버렸어. 당신들 모자. 당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마실 돈도 못 되게 생겼다는 뜻이야. 쾅! 카페 전체에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 최도영이 책임감 넘친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회사 동료들은 이제 썩은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세상에 마누라 인감을 위조해? 저거 범죄잖아? 전세금을 몰래 빼서 여동생 카페를 차려준다고? 저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야? 어쩐지 회사에서 커피 한 잔을 안 쏘더라니. 월급을 지 애미한테 다 갖다 바치는 찌질한 마마보이였네. 그 수군거림은 독을 바른 바늘처럼 최도영의 가식적인 가면 위로 촘촘히 꽂혀 들었다. 그의 몸이 격렬하게 휘청거렸고 쥐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흩뿌려졌다. 고개를 번쩍 든 그의 눈동자에는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들짐승 같은 몰골이었다. 임정원. 죽여버릴 거야. 그가 처절한 괴성을 지르며 오른 주먹을 번쩍 치켜들었고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내 얼굴을 향해 곧장 주먹을 내리꽂았다. 주변 여자들이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심지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주먹이 내 콧등에서 채 5cm도 남지 않았을 때 나는 극도로 침착하게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와 동시에 김 변호사가 성큼 앞으로 나서며 내 앞을 차갑게 가로막았다. 최도영 씨, 당장 그 손 내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은 지금 제 가슴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에 전부 녹화되고 있습니다. 3일 전 자택에서 임정원 씨의 뺨을 때린 가정폭력상해 진단서는 이미 경찰서 수사기록에 철해져 있고요. 만약 지금 그 주먹을 휘두르신다면 재산을 전부 뺏기는 건 물론이고 여기서 곧바로 구치소로 직행하게 될 거라고 장담하죠. 최도영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칫 굳어버렸다. 주먹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손가락 관절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가슴을 거칠게 헐떡이며 입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마치 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 죽어가는 물고기 같았다. 오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 카페는 어떻게? 당장 내일 원두 잔금 치러야 한단 말이야.
줄곧 뒤에 숨어있던 신우이 최유라가 마침내 멘탈이 붕괴되어 뛰쳐나왔다. 그녀는 최도영의 팔을 꽉 부여잡고 화장이 다 번지도록 울부짖었다. 도영아, 이럴 순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조민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는 체면 따위는 내팽개친 채 대리석 바닥을 탕탕 치며 돼지 멱다는 소리로 통곡했다. 내 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천하의 악독한 년아, 넌 천벌을 받을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때 기고만장했던 이 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진흙탕에 처박힌 듯 널브러진 꼴을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 앞에서 철저하게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모습을,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허영심이 내 발밑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꼴을 지켜보았다. 내 마음속에 동정심 따위는 단 1g도 없었다. 뼛속까지 골마 터진 독창을 뿌리째 뽑아냈을 때 밀려오는 뼈저리게 아프지만 미친 듯이 짜릿한 쾌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김 변호사님, 가시죠. 나는 몸을 돌려 2번 다시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곧장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밖에는 이미 비가 그쳐 있었다. 서늘하고 맑은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내 옷에 배어있던 역겨운 커피 냄새와 그 가식적인 공기를 말끔히 날려버렸다. 나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폐 속의 세포 하나하나가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았다. 2달 후 서울가정법원 복도에는 낡은 종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철제 벤치에 앉아 자판기에서 갓 뽑은 얼음물을 손에 쥐고 있었다. 종이컵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 사이로 뚝뚝 떨어졌고 그 차가운 감각이 내 뇌를 절대적인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 주었다. 복도 끝에서 무겁고 질질 끄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점점 다가오는 발소리에만 귀를 기울였고 마침내 그 소리는 내 앞에서 멈춰섰다. 정원아, 정원아, 내가 이렇게 빌마. 제발 한 번만 선처해줘. 우리 도영이 좀 살려주라. 극도로 쉬어서 원래 목소리조차 알아듣기 힘든 음성이 내 머리 위에서 울렸다. 나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조민자가 서 있었다. 한껏 부풀렸던 머리는 이제 마른 풀처럼 두피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그 비싸 보이던 자주색 실크 블라우스 대신 색이 다 바랜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눈 푹 꺼지고 볼살이 축 늘어진 얼굴은 좋기 10년은 늙어 보였다. 불과 일주일 전 대한건설 인사부는 정식으로 해고 통지서를 발부했다. 최도영은 심각한 형사사건 연루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회사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 건설업계 전체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수입원이 끊긴 데다 사문서 위조 형사재판까지 앞두게 된 최씨 집안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법원 집행관들은 빨간 딱지를 들고 와 조민자가 사는 낡은 빌라 현관문, 텔레비전, 심지어 냉장고에까지 모조리 붙여버렸다. 그 눈을 찌를 듯한 빨간 딱지는 매일 밤 그들을 괴롭히는 떨칠 수 없는 악몽이 되었다. 최도영이 감방에 가는 것만은 막기 위해 조민자는 지난 2년 동안 내게서 빨아먹은 돈을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몽땅 토해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법원이 판결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느라 자신이 노후 자금으로 부어둔 연금 상품마저 헐값에 해약해야만 했다. 그 유라의 달콤한 시간은 어떻게 됐냐고? 자금줄이 완전히 끊겨 첫 원두 대금조차 치르지 못한 탓에 개업 일주일도 안 되어 거래처 사람들이 들이닥쳐 문을 막아버렸다. 지금 그 상가 유리창에는 묵권리 상가 임대라는 전단이 다시 붙어 있었다. 정원아, 1000번 만번 다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늙어서 망령이 났지? 내 돈을 탐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명절에 그 많은 전을 부치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민자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무릎을 꺾더니 털썩하고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뻗어 내 바짓가단을 붙잡으려 했다. 종이컵을 들고 있던 내 손이 살짝 흔들리며 차가운 물이 컵 안에서 찰랑거렸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리를 옆으로 살짝 피해 그녀의 손길을 거부했다. 어머님,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아주 평온한 말투로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시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조민자가 입을 벙긋거렸고
쪼글쪼글한 주름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님이 소파에 편히 앉아 얼음물 드시면서 제가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6시간 동안 기름 냄새 맡는 걸 보셨을 때 어머님은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위장까지 짜릿하게 퍼졌다. 당신들 모자가 내 인감도장 훔쳐서 나한테 2억 빚만 떠안기고 맨몸으로 내쫓으려고 작당 모의했을 때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나는 고개를 숙여 칼날 같은 시선으로 그녀의 두 눈을 찔러 들어갔다. 어머님이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비는 건요. 본인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진짜로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걷어찼다가 자기 발가락 뼈가 다 부러질 만큼 단단한 철판을 잘못 건드렸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죠. 조민자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입을 벌려 반박하려 했지만 단 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다.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렸다. 법원 압인이 찍힌 판결문을 든 김 변호사가 걸어 나왔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조민자를 힐끗 보더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내 앞으로 곧장 다가왔다. 임정원 씨, 판결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재산 분할은 전부 저희 청구 취지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전세금 5억 원은 이미 임정원 씨 개인 계좌로 전액 송금 조치 완료되었고요. 또한 피고 측은 7영업일 이내에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종이 모서리를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 거칠고도 든든한 감촉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가방 안에 소중히 넣었다. 바닥에 엎드린 조민자는 2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경쾌한 구두 발소리를 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문을 나섰다. 11월의 서울, 햇살에는 이미 겨울의 서늘함이 묻어나고 있었지만 몸에 닿는 볕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었다. 나는 꽃집 문 앞에 서서 인부들이 새 방부목 간판을 조심스럽게 문 위에 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되찾은 전세금으로 이 꽃집을 안팎으로 싹 리모델링했다. 썩어가는 나무 선반을 다 뜯어내고 화사한 화이트 메탈 전시대들로 바꾸었고 낡은 난방 배관도 완전히 교체해서 이제 가게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다. 사장님, 간판 다 달았는데 삐뚤어진 데 없나 한번 봐주세요. 땀을 뻘뻘 흘리며 사다리 위에 선 인부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원목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옛날 간판이었다. 그 위에 새겨진 우연이라는 글자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조각칼로 한 땀 한 땀 직접 파내신 것이었다. 비록 모서리는 조금 닳았지만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글씨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굳건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딱 맞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온 집안을 가득 채운 꽃향기가 순식간에 나를 감싸 안았다. 코를 찌르던 그 싸구려 바닐라 시럽 냄새가 아니라 흙내음을 머금은 유칼립투스, 청초한 백장미, 그리고 열정적인 해바라기가 한데 어우러진 생명의 냄새였다. 나는 작업대 앞으로 걸어가 새하얗고 빳빳한 리넨 앞치마를 묶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주 날카로운 꽃가위가 놓여 있었다. 나는 가위를 집어들고 익숙한 솜씨로 장미줄기 끝에 난 가시들을 잘라냈다. 싹둑. 경쾌한 가위질 소리가 조용한 꽃집 안에 울려 퍼졌다. 비록 여전히 조금 거칠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넘치는 내 두 손을 내려다보며 나는 꽃향기 가득한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기름때, 거짓말, 계산, 그리고 숨막히던 그 모든 악몽들은 마침내 내 손에 의해 완전히 잘려나갔다. 오늘부터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임정원이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속 임정원은 결국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그들 스스로 만든 폐허 속에 버려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양보는 결코 존중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압도적인 실력과 자비 없는 반격만이
타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마지노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다 폭발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이다 썰을 공유해주세요.